51살에 처음 결혼한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다. 20대에 작은 제조업체를 시작해서 이제 연 매출 20억 규모까지 키웠지만 뒤돌아보니 허전했다. 동창들은 이미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나만 홀로 남아 있었다. 45세 한소정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거래처 사장의 소개였는데 첫 만남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다. 3년 전 이혼한 싱글맘이라는 말에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소정은 차분하고 현실적이었다. 17세 아들 승우를 혼자 키우면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 내게는 없던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따뜻함이 있었다. 아직 아들이 어려서 재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나는 오히려 더 확신이 섰다. 51살에 처음 가져보는 가족이 될 기회였다. 승우까지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다. 교제 1년, 결혼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했다. 소정의 전 남편 박민준과는 이미 양육비 문제까지 모두 정리된 상태라고 했다. 건축 설계사인 민주는 매월 양육비를 제때 보내주고 있었고 승우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난다고 했다. 승우가 새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저도 아버지가 처음이니까요. 결혼식은 소규모로 치렀다. 51세 신랑과 45세 신부, 그리고 17세 아들. 흔치 않은 조합이었지만 나름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신혼 초기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승우는 예의 바르긴 했지만 명백한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승우야, 같이 축구 보러 갈까? 괜찮습니다. 숙제해야 해서요. 정중하지만 차가운 대답. 17세 고등학생이니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쓰였다. 소정은 아들을 다독였다. 승우야, 새아버지가 너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야. 알겠어요, 엄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몇 달이 지나면서 승우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았다. 학원비며 용돈이며 아낌없이 지원해줬다.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다. 소정과의 결혼 생활은 만족스러웠다. 51살에 처음 경험하는 가정의 따뜻함이었다. 퇴근하면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주말에는 3명인 아들이도 다녔다. 하지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 소정이 전 남편 민준과 연락하는 횟수가 생각보다 많았다. 승우 진학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서요. 양육비 계좌 변경 때문에 연락했어요. 승우가 아빠 보고 싶어 해서 만나게 해주려고요. 이유는 그럴듯했다. 17세 아들이 있으니 전 남편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초혼인 내가 재혼 가정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한 달에 45번은 너무 잦은 것 아닌가 싶었다. 전화통화도 30분씩 하고 때로는 직접 만나기도 했다. 꼭 만나서 얘기해야 할 일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소정의 대답은 단호했다. 아이 일인데 당연하죠. 승우 아빠니까요. 맞는 말이었다. 나는 승우의 새아버지일 뿐, 친아버지는 민준이었다. 51살에 처음 해보는 결혼에서 재혼 가정의 현실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승우가 전 남편과 만나고 온 날에는 유독 말이 없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소정의 표정도 복잡해 보였다. 아무래도 아이 마음이 어려운 모양이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소정이 말했지만 가끔은 이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51살에 처음 해보는 결혼이라 모든 게 서툴렀다. 그래도 행복했다. 늦었지만 가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승우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다. 아직은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결혼 1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소정이 전 남편 민준과 만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꼴이었다. 핑계는 항상 승우 때문이었다. 승우 진학 상담을 같이 받아야 해서요. 학부모 상담에 친아버지도 참석해야 한대요. 승우가 아빠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서요. 이유야 그럴듯했지만 50살 먹은 내가 바보는 아니었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이혼 부부가 이렇게 자주 만날 필요가 있나 싶었다. 더 이상한 건 소정의 변화였다. 민준과 만나기로 한 날에는 유독 신경을 쓰고 나갔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골라 입었다.
17세 아들 만나러 가는 엄마치고는 너무 꾸미고 나가는 것 같았다. 오늘 좀 일찍 들어올 것 같아요? 글쎄요. 승우랑 저녁도 같이 먹을 수도 있어서요. 그런 날이면 밤 9시, 10시까지도 들어오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면 답은 금세 왔지만 뭔가 어색했다. 승우의 태도도 미묘했다. 아빠와 만나고 온 날에는 기분이 좋아 보였지만 나와는 더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 승우야, 요즘 어때? 공부하느라 힘들지? 네, 괜찮아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아, 네. 고맙습니다. 여전히 높임말이었다. 1년이 넘게 같이 살면서도 편해지지 않는 게 이상했다. 다른 재혼 가정도 다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정적으로 의심이 든 건 지난달이었다. 소정이 휴대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는 거실 소파에 두고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에서 놓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소정이 샤워하는 동안 무심코 소파를 정리하다가 충전기만 꽂혀 있는 걸 봤다. 휴대폰은 욕실로 가져간 것이었다. 51살에 처음 결혼한 내가 의심이 많은 건가 싶어서 별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우연히 확인하게 된 게 있었다. 차량 블랙박스였다. 소정이 내 차를 빌려 쓴 날이 있었다. 자기 차가 정비소에 맡겨져서 급하게 빌려간 것이었다. 그날 저녁 차를 돌려받으며 습관적으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주차할 때 긁힌 곳은 없나 보려고. 그런데 녹음 파일에 이상한 대화가 들어있었다. 민준 오빠, 정말 고마워. 이렇게 시간 내줘서. 뭘, 승우 일인데. 그런데 소정아, 요즘 어때? 새로 결혼한 집에서. 나쁘지 않아. 그런데 가끔 답답해. 왜? 뭐가? 우석 씨는 좋은 분이긴 한데 나이 차이도 있고 뭔가 통하는 게 없어. 가슴이 철렁했다. 45세 아내가 47세 전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다. 나는 51살이니까 소정보다 6살, 민준보다는 4살 많았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 승우는 어때? 새아버지랑 잘 지내? 힘들어해. 어색하다고 하더라. 그래도 참고 있어. 참는다고. 뭘? 엄마를 위해서라도 새아버지한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17세 아들이 나를 위해 참고 있다는 말에 더 충격이었다. 나는 승우를 진심으로 아들처럼 여기려고 노력했는데 그 아이는 그냥 참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소정을 보며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51살에 처음 해본 결혼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다. 혹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재혼 가정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건 아닐까? 평생 혼자 살아온 내가 가족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51년 동안 사업을 하며 키운 신중함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다. 소정과 민준이 정말 승우 때문에만 만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블랙박스 파일을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51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확실히 알아야 했다. 지난 한 달간의 녹음 파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들어봤다. 새벽 2시까지 앉아서 첫 번째 충격적인 대화는 2주 전 것이었다. 소정아, 솔직히 말해볼까? 나 아직도 너 보고 싶어. 민준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 재혼했잖아. 재혼했지만 행복해? 정말?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소정이 대답. 모르겠어. 안정적이긴 해. 우석 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경제적 안정이 전부야? 우리 15년 함께 살았는데 그때는 달랐지. 어렵고 순수했고 47세 전 남편과 45세 재혼 아내가 나누는 대화였다. 내가 모르는 과거의 15년이 있었고 지금 나와의 인연은 그저 경제적 안정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일주일 전 녹음이었다. 승우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다시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면? 진짜요? 엄마가요? 17세 승우의 목소리가 확실히 밝아졌다. 만약의 얘기야. 어떨 것 같아? 당연히 좋죠. 저도 아빠랑 살고 싶었어요. 새아버지는 좋은 분이긴 한데 진짜 아빠는 아니잖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1년 넘게 이 아이를 내 아들처럼 여기려 노력했는데 승우에게 나는 그냥 좋은 분 정도였다. 그럼 우리 3명이 다시 가족이 되면 어떨까?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글쎄,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하지. 이 정도면 충분했다. 나는 PC를 끄고 거실에 앉았다. 새벽 3시 옆방에서는 소정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51살에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배신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소정과 민주는 15년을 함께 산 부부였고 승우는 그들의 친아들이었다. 나만 혼자 가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감정보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을 검색해봤다.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상담료만 50만 원, 일주일 조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라고 했다. 51살에 이런 돈을 써야 할 줄 몰랐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탐정을 고용하기 전에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였다. 소정이 승우 대학 입시 설명회에 같이 가야 한다며 하루 종일 나갔다. 그런데 저녁 8시쯤 우연히 시내 한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소정의 차를 봤다. 입시 설명회가 한식당에서 열리지는 않을 텐데 나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기다렸다. 30분 뒤 소정과 민준 그리고 승우가 함께 나왔다. 마치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특히 민준이 승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소정의 표정. 나와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날 밤 소정이 들어와서 말했다. 입시 설명회 끝나고 승우가 배고프다고 해서 간단히 저녁 먹고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45세 아내가 51세 남편에게 하는 거짓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소정이 잠든 후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다음 날 탐정사무소에 전화했다. 2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전화를 할 줄은 몰랐다. 불륜조사 말씀이시죠?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고 기본 비용이 600만 원 정도입니다. 600만 원. 내 월 매출의 3%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하지만 51살에 바보로 살 수는 없었다. 그런데 탐정을 고용하기도 전에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소정의 휴대폰에서 실수로 본 카카오톡 대화였다. 소정이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민준이었다. 내일 승우 없을 때 만날까? 진지하게 얘기할 게 있어. 호기심에 대화창을 열어봤다. 그리고 경악했다. 우석이가 회사 일로 출장 간 틈에 3명이서 여행 가는 거 어때? 좋지. 승우도 좋아할 것 같아. 우석한테는 언제쯤 얘기할 거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우석 씨 마음도 생각해야 하고 너무 오래 끌면 안 좋아. 승우도 빨리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아야지. 정상적인 가정. 그들에게 나와의 결혼 생활은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마지막 메시지가 가장 충격적이었다. 우석 씨, 재산 정리되면 깔끔하게 정리하자. 승우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하고 내 재산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51살에 처음 결혼해서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는데 그 돈이 그들의 재결합 자금으로 쓰일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잠을 잘 수 없었다. 51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괴감이 밀려왔다. 이제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가족 재결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고 나는 그저 경제적 발판 역할만 하고 있었다. 51살에 처음 해본 결혼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 몰랐다. 변호사를 찾아가는 길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51년을 살면서 법률사무소에 개인적인 일로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없었다. 사업상 계약서 검토 정도였지. 이런 사적인 문제로는 처음이었다. 김동욱 변호사는 내 사업 파트너이기도 한 49세 동갑내기였다. 그만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석이 형,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셨어요? 나는 준비해간 USB를 내밀었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 15개와 카카오톡 캡처 화면 20여 장이 들어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백한 불륜이에요. 재혼 중에 전 남편과 육체적, 정서적 관계를 지속한 것도 상간행이고 처음부터 재결합을 계획하고 결혼한 것까지 밝혀지면 결혼 사기 요소도 있어요.
동욱이의 말에 약간의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내가 당한 일이 명백한 잘못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위자료로 2천만 원, 상간자 소송으로 민준 씨에게서 추가로 1,50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이라는 말에 불안해졌다. 실제로 돈을 받는 건 별개 문제예요. 상간자 소송 승소에도 강제 집행 성공률이 3,050% 정도거든요. 그리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착수금 300만 원, 성공보수로 인정액의 15%, 재판 기간 동안 시간당 수임료까지 하면 총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예상해요. 계산해보니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비슷했다. 51세에 이런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게 서글플 뿐이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네, 해야죠.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 문제니까요.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소정을 상대로는 이혼과 위자료를, 민준을 상대로는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했다. 가장 어려운 건 증거 정리였다. 블랙박스 녹음의 법적 효력을 위해 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분류해야 했다. 카카오톡 대화는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스크린샷을 다시 찍었다.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차량 블랙박스 녹음은 완전히 합법적인 증거라는 것이었다. 내 차에서 자동으로 녹음된 것이니 도청이나 불법 감청에 해당하지 않았다. 첫 번째 변론 기일까지 한 달이 걸렸다. 그 사이 소정과는 사실상 별거 상태가 되었다. 진실을 알았다고 했을 때 소정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미안해요, 우석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45세 아내가 51세 남편에게 하는 사과치고는 너무 가벼웠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에 더 화가 났다. 2년 동안 나를 속인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석 씨와 결혼할 때는 정말 새 출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이와 승우가 그리워졌어요. 결국 나는 그들에게 임시 거처였던 셈이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51세 초혼남이 제공하는 안전망이었을 뿐. 승우는 더 솔직했다. 죄송해요, 새아버지. 저도 처음부터 엄마랑 아빠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17세 고등학생다운 솔직함이었지만 1년 넘게 아버지 노릇하려 했던 내 마음을 생각하면 서글펐다. 법정에 서는 날이 왔다. 51살에 처음 서보는 가정법원이었다. 재판부 앞에 소정과 민준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아이러니했다. 이혼하려는 부부와 상간자가 한편이 되어 나를 상대하고 있었다. 판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증거 자료를 검토해보니 불륜 사실은 명백해 보입니다. 다만 피고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희는 원래 부부였고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재결합을 논의한 것입니다. 악의적인 불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이없는 주장이었다. 45세 기혼 여성이 47세 전 남편과 재결합을 논의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원고와의 결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헤어진 지 3년 만에 재혼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그럼 51세 초혼남과 결혼한 건 뭐였나? 감정 정리할 시간벌이였나? 다행히 판사는 합리적이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전 배우자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3개월 뒤 1심 판결이 나왔다. 이혼 인용, 위자료 1,800만 원, 상간자 위자료 1,500만 원, 총 3,300만 원이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소송 비용만 1,000만 원이 들어갔고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동욱이의 말대로 민준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면 강제집행도 어려웠다. 정말 문제는 따로 있었다. 사회적 시선이었다. 51세에 재혼했다가 바로 이혼했다면서? 역시 재혼은 어려워. 특히 아들 있는 여자랑은 돈만 뜯기고 끝난 거네.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51세 초혼남이 재혼에 실패한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가장 큰 상처는 승우였다. 재판 과정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났는데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새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친아빠와 살고 싶어요. 17세 고등학생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나.
나도 17세 때 아버지가 그리웠을 텐데. 51살에 처음 해본 결혼이 8개월 만에 법정에서 끝났다. 얻은 건 차가운 판결문 하나와 몇 천만 원의 위자료 약속. 잃은 건 가족에 대한 믿음과 재혼에 대한 환상이었다. 법정을 나서면서 생각했다. 재혼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일인 줄 몰랐다. 51세에 배운 값비싼 교훈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위자료 3,300만 원 중 실제로 받은 건 2,100만 원이었다. 소정에게서는 1,500만 원을 받았지만 민주는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결국 600만 원만 받을 수 있었다. 동욱이가 미리 경고했던 대로였다. 승소와 돈 받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소송 비용 1,000만 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1,100만 원 남았다. 51살에 2년간 결혼 생활한 대가치고는 너무 적었다. 그래도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적어도 법정에서 내가 당한 일이 명백한 잘못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소정과 민준, 승우 가족은 예상대로 재결합했다. 판결 한 달 후에 재혼 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45세와 47세, 그리고 18세가 된 아들. 겉보기엔 다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몇 달 뒤 들려온 소식은 의외였다. 소정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민준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던 모양이다. 나와의 결혼 생활 2년 동안 경제적 여유를 맛본 소정에게는 적응이 어려웠을 것이다. 승우도 마찬가지였다. 나와 함께 살 때는 학원비며 용돈이며 아낌없이 지원해줬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대학 입시를 앞둔 18세에게는 현실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네요. 동욱이가 말했지만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고 그들의 삶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었다. 대신 나는 내 삶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정리였다. 소정과 함께 살던 30평 아파트에서 원룸텔로 이사했다. 51세 혼자 살기에는 넓은 집이 필요 없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회사 일에도 더 집중했다. 재혼 생활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업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다. 매출이 작년보다 30% 늘었다. 가족에게 쏟던 에너지를 사업에 쏟으니 오히려 성과가 좋아졌다. 건강 관리도 시작했다. 51세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등산을 시작했다. 혼자서 조용히 산을 오르는 시간이 좋았다. 2년간의 결혼 생활보다 혼자 산을 오르는 시간이 더 평화로웠다. 가끔 재혼에 대한 권유를 받기도 했다. 우석 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니까 좋은 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다. 51세의 재혼의 복잡함을 경험해보니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했다. 누구를 위해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고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 무엇보다 51년간 혼자 살아온 시간이 2년간의 결혼 생활보다 훨씬 길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뿐이었다. 1년이 지나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많이 나아졌다. 처음에는 51세의 재혼 실패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현명하게 정리한 것으로 평가가 바뀌었다. 우석이가 잘했어. 그런 여자랑 계속 살았으면 더 큰일 날 뻔했지. 역시 사업하는 사람답게 결단력이 있어. 오히려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한 것에 대해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51세에 처음 결혼하면서 가졌던 가족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재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문제, 경제적 계산, 사회적 시선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았다. 특히 초혼남이 재혼녀와 결혼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나처럼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이 재혼 가정의 복잡함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몇 달 전에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후배의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다. 형님, 저도 재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48세 후배였다. 나보다 3살 어리지만 역시 초혼이었다. 상대방이 재혼이야? 네.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나는 솔직하게 내 경험을 털어놓았다. 재혼의 현실적 어려움, 전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중요성, 자녀와의 관계 형성 문제까지.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전 남편과 완전히 정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진짜로 새 아버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도 어떻게 확인하죠? 시간을 충분히 가져. 최소 2년은 교제해보고 가능하면 동거도 해봐. 결혼은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나처럼 51세에 급하게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조언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51세에 한 결혼이 완전히 실패는 아니었다. 비록 2년으로 끝났지만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걸 배웠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삶의 소중함도 깨달았다. 51세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나이다. 남은 인생을 누군가에게 맞춰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행복한 방식으로 살면 된다. 요즘은 주말마다 등산을 가고 평일에는 사업에 집중한다. 가끔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혼자 영화도 본다. 51년간 혼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간 것뿐인데 이상하게 더 편안하다. 재혼을 고려하는 다른 중년 남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절대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초혼남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재혼은 초혼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환상보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51세.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